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아 앞자리가 4학년으로 바뀌겠네요. 22년의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 유튜브 사연을 듣고 있다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쩔 땐 함께 웃기도 하고 어쩔 땐 함께 가슴 아파하기도 하는 제 마음의 친정 같은 채널이라 더 애정이 가나 봐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 저도 제 이야기를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 못지 않을 정도로 힘겨웠던 시간들이 분명 존재했었거든요. 지금은 듬직한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 순하디순한 남편의 부인이기도 한 저는 남들이 보면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에 근심 걱정 없는 엄마쯤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초반의 시댁과의 갈등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답답해져 온답니다. 저도 결혼이 처음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댁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댁이란 존재는 늘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던 대상이었거든요. 시어머니라 하면 자고로 항상 며느리에게 부담 주고 닦다라는 악역으로 등장하기 일쑤였으니까 제가 결혼 초창기에 겪었던 일들을 그저 묵묵히 견뎌야 하는 일로 여겼었지요. 남들도 이러겠거니 나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텼겠거니 체념하면서 말이지요. 서울에서 2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히 네 밥그릇 챙기려고 나한테 대들어? 그러고도 네가 우리 식구라고 말할 수 있어? 너 같은 버릇없는 거 둔 적 없다. 당장 나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던 어느 날 물을 자르듯 단호하게 시댁을 돌아선 게 바로 저예요. 그 사건 이후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가정의 주인으로 두 아이의 엄마로 당당하게 발돋움하고 드디어 떳떳한 엄마 구실을 하게 된 거죠. 15년 전 그때 제가 모진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중소기업의 격리와 현장직 사원으로 만났습니다. 둘 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취업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젊은 혈기에 눈이 맞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연애한 지 4년 만에 뱃속에 저희 첫째가 생겼고 양가의 허락을 받기 전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지금이야 혼전 임신이 혼수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지만 제가 결혼했던 2000년에는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이 많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시댁 식구들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에 대한 사랑과 순하디순한 남편의 성격을 믿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저희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았어요. 전셋집이라도 구해야 했지만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5평도 안 되는 한 칸짜리 반지하 원룸밖에 구할 수 없던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이 부유한 것도 시댁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죠. 소득 문제로 은행 대출을 끌어올 수 없어 전전긍긍하던 차에 남편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댁의 방을 저희가 쓰는 건 어떻겠냐고 말이죠. 당시 시댁은 방이 3개였는데 하나는 안방, 하나는 남편의 방, 하나는 여동생의 방이었습니다. 크기는 대략 35평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편은 거기서 2에서 3년간 돈을 모은 뒤에 독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부모님 시누이와 함께 산다는 것이 썩 내키진 않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배는 불러오지 들어갈 집은 없지. 여차저차 안 좋은 방을 구한다 하더라도 가전 가구를 준비할 자금도 턱없이 부족하지. 다른 방도를 선택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살던 방에 침대와 가구를 간단히 놓고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2에서 3년만 열심히 돈을 모으면 괜찮은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신혼을 암흑기로 만들어준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느끼고 계시겠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수십 년간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수많은 이해와 포기, 배려를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몸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다시피 했거든요. 후각이 어찌나 예민해졌는지 밥을 먹고 난 뒤 설거지라도 해보려 했지만 음식물들이 섞인 냄새에 금방 구역질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눕고 먹고 눕고를 반복하다 보니 살이 20kg 넘게 쪘어요.
나중에는 임신성 당뇨까지 생겨서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님은 잔소리가 많아지시더군요. 나 때는 임신 초기 빼고는 그런 걸로 힘들어하진 않았는데 너는 희한하게 예민하구나. 그렇게 누워만 있으니 더 살이 찌고 괴로운 거지. 얘 힘들다 하지 말고 좀 걸어라. 누워서 뒹굴뒹굴 산모가 아니라 꼭 돼지 같구나. 급격하게 찐 살은 애기 낳고도 안 빠진다고 하는데 그만 누워 있어. 좀 일어나서 움직여라. 임신 중에 얼마나 마음의 멍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저와 아이를 위해 한 말이겠지만 임신했을 때 그런 소리 들으며 구박받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슬픈지 다들 아시죠? 저는 남편이 회사 나가고 없을 때 매일 시어머니의 자존감 푹푹 떨어지는 말에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움직여라, 살 빼라,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지 마라, 임신해서 몸이 아픈 며느리에게 굳이 그런 비참한 말들을 뱉으시는 어머님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어서 아기를 출산하고 부업이라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빨리 독립해야지,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첫째 아이는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고 저의 몸 상태도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저는 출산한 지 3개월 만에 집에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집에서 쫄바지나 팬티에 들어가는 고무줄 묶는 부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빨리 모아서 나가려 했거든요. 흰색 고무줄을 손가락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하루 종일 묶어도 겨우 몇만 원 들어올까 말까한 일이었지만 그거라도 해서 아이 분유값, 기저귀 값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 칭얼대는 아기를 달래고 몇 시간마다 젖을 물리고 남는 시간에 고무줄을 묶고 남편이 돌아오면 밥을 차려주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부업을 해서 모은 돈은 그 당시 한 2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쓸 거 다 쓰고도 제 앞으로 모아둔 여유 자금이 생긴 거죠. 남편의 저축 금액까지 합치면 저희가 목표했던 금액을 더 빠른 속도로 모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템포로 가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일찍 독립할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노크를 하고 저희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려고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얘, 너 요즘 여윳돈 좀 있지? 그거 엄마 좀 빌려줘라. 이번에 내가 갯돈 부족한 거 내야 하는데 돈이 다 묶여 있어서 어떻게 융통할 수가 없네. 다다음 달이 엄마 갯돈 받는 차례라서 그때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저는 고무줄을 묶다 말고 어머님의 제안에 뜸을 들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어머님에게 약속한 금액만큼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고 아무리 몇 달이라고 해도 선뜻 드리기가 껄끄러웠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난처해하는 기색을 비치자 더욱 채근하셨습니다. 얘 같이 사는 사이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뜸들여. 내가 그 돈을 그냥 달라고 했니? 빌려달라고 한 거잖니. 다다음 달이면 이자 10%까지 쳐서 갚을 거니까 내일까지 준비해줘라. 알겠지? 어머님은 원래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직설적으로 하시는 타입이었기에 그 말만 전하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조금 찝찝했지만 같이 살고 있는 사이인데 설마 안 돌려주실까 싶어서 다음날 모아뒀던 부업 저축금 200만 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곧 돌려준다고 말씀하신 뒤 그 후로는 돈에 관련된 이야기 한마디를 일체 안 꺼내시더라고요. 남편이 와도 아버님이 와도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하시길래 굳이 저도 이야기를 안 꺼냈죠. 그렇게 2달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언젠가 주시겠지,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하는 생각에 기다렸지만 달이 바뀔 때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말일이 다가와도 무르쇠로 일관.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 외출 준비를 하고 계시길래 넌지시 물어보았죠. 어머님, 저번에 제가 빌려드렸던 금액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요. 갯돈 나오셨나요? 어머님은 저를 보지도 않은 채 화장대 앞에 앉아서 얼굴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내가 순서를 착각했지 뭐니. 이번 달이 아니었다네. 돈 나오는 대로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거라.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다 얘. 미리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주신 날짜 기다리고 있던 터라 왜 말씀이 없으시나 했거든요. 그럼 어머님 언제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안 떼먹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시고는 서둘러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님의 회피적인 태도에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저희 남편은 천성이 순하디 순하고 누군가와의 갈등을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어머님처럼 억센 여자에게 큰 소리 한번 내보지 않았을 법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저번에 돈을 빌려가셨는데 약속된 날짜에 못 받았다고 언제 돌려주실지 확실히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니 어차피 우리 이사하기 전에는 주실 거니 걱정하지 말란 식으로 되려 저를 타이르더라고요. 괜히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사이가 되고 싶지는 않아서 저도 이후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뀔 때까지 어머님은 결국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남들에게는 200만 원이 작다면 작은 돈이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박한 금액이었습니다. 40대가 가까워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체감상 거의 2천만 원 정도의 가치였던 거죠. 저는 그 당시 어머님이 설마 그 돈을 평생 안 주시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아이를 키워갔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가지 않아 어머님에게 불신이 생기는 일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금액 말고도 가족회비라고 하는 금액을 따로 챙겼습니다. 생일이나 다양한 경조사 같이 집에서 쓰이는 목돈을 따로 모으는 공용 통장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아가씨도 모아 나갔습니다. 제사나 가족여행 등의 경비가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도 가족회비를 연체한 적 없이 성실히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희 시어머님이었고요. 추석이 다가올 즈음이었네요. 어머님이 갑자기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석에 쓰일 돈이 부족할 것 같으니 이번 달에는 생활비를 더 넣어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이때까지 명절이나 가족 행사를 위해 모아놓은 회비가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어머님은 잔고가 바닥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잔고가 없을 수 있지 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으던 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부, 아가씨 총 4명이서 월에 10만 원씩 모으는 거였지만 아가씨도 시어머님도 다들 여윳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이제껏 저희 부부가 냈던 돈만 모였던 거고 제사와 생일 한두 번 지낼 때 쓰다 보니 큰 명절을 보내기도 전에 잔고가 바닥을 드러낸 거죠. 어머님 저희에게 가족회비 제안하셨을 때는 어머님도 아가씨도 함께 모으는 거였잖아요. 계속 안 내고 밀린 건 두 분인데 꼬박꼬박 내고 있던 저희한테 더 보태라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가뜩이나 저희도 분가하기 위해서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인 거 다 아시면서 딸이 오죽 어려웠으면 가족회비를 제때 못 냈겠니? 그리고 어차피 명절 음식 만들면 다 같이 나눠 먹을 거면서 네 돈 내 돈 선 긋는 거 나는 좀 웃기다 얘. 솔직한 말로 너네한테 받는 집세도 한 푼 안 올리고 있는데 가족끼리 그거 대신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는 꼭 네 입속만 챙기려 하는 것 같더라. 자기 입속 챙기는 건 제가 아니라 아가씨와 어머님이죠. 저희도 정해진 생활비 드리고 가족회비 내고 나면 매달 적금 넣는 것도 빠듯해요. 그리고 저희가 여윳돈이 어디 있어요. 여윳돈이 있었으면 진즉 분가했겠죠.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가씨랑 두 분이서 얘기하세요. 제가 어머님께 나리선 말투로 따박따박 대들자 중간에 있던 남편이 말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크게 쏘아붙인 뒤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는 가족회비가 저희만 내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거든요. 그동안 아가씨 생일이라고 외식했을 때 쓴 돈, 아버님 생신이라고 여행 갔던 돈, 모두가 저희의 지갑에서만 사용됐다고 하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의 그런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가 기가 막히더군요. 자신의 딸이 돈을 안 내는 것은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당연한 거고, 저희가 분가하기 위해 열심히 모으는 돈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비상금 정도로 여기는 마인드 자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험담을 늘어놓고 남편은 쩔쩔매다 뒤늦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자 남편은 미안하다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은행 대출을 알아봐서라도 최대한 빨리 분가를 하자며 내 편이 되어주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탓하고 어머님 편을 들었더라면 아가가 있더라도 이혼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났을 텐데 남편은 어머님의 억척스러운 성격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최대한 저와 함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회비 사건을 계기로 생활비 외에는 어머님과 금전적으로 엮이는 일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이죠. 결국 가족회비는 없던 일이 되었고 생활비 명목으로 들였던 금액의 양은 늘었습니다. 저는 분가를 위해 부업의 양을 늘렸습니다. 원래 맡은 일에 1.5배를 더하게 되면서 수입은 늘었지만 갓난아이를 돌보는 스트레스와 시어머니와의 불편함 때문에 마음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어쩌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트러블 생기지 않기 위해 저 스스로 바빠지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그러다 병난다고 가끔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 분명 혀를 차실 거였어요. 남편 바쁘게 일하는 시간에 나가서 놀다 오냐고 구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단칸방에서 돈 버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지역신문을 매일 챙겨와서 살펴봤어요. 2000년대 초반에 신축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시기였는데 친구가 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그곳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가진 돈보다는 여유 있던 친구였지만 저에게도 희망이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는 공고 중에서 크기가 작은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을 끼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불행 중 다행히도 남편 연봉이 조금 올랐고 그 덕분에 월저축 금액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남편은 연봉이 올랐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면 분명 또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얘기할 것이기에 저에게만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평수도 괜찮고 금액도 적당한 한 아파트 청약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봐야겠다 생각했고 어머님이 외출하신 틈을 타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 돌이 갓진한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청약 정보를 찾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그리 많은지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부터 중년의 가족들까지. 청약 현장에 처음 가본 저는 그 열기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아파트 모습은 신세계더라고요. 노후된 빌라의 방 한 칸에서 살던 저에게 깨끗하게 단장된 신축 아파트의 인테리어.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궁전 같았습니다. 꼭 여기로 이사를 가야겠다 싶은 마음에 저는 이끌리듯 청약 상담을 받게 되었죠. 다행히 아파트 분양업체에서는 부족한 계약금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뜻밖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기 전에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다더라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충분히 저희가 입주 전까지 부담스럽지 않게 대출을 끼고 이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의 상의 없이 덜컥 계약을 체결했고 대출과 관련된 각종 팜플렛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파트 정보를 알려주고 계약금 대출까지 실행하려고 준비해놨다고 얘기하니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너무 성급한 건 아니냐고 자기는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입주 준비를 하면 되는지 오랜 시간 설명해줬더니 남편도 마침내 알겠다고 잘했다고 호응해주더군요. 저희는 최대한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용조용 나눴다고 생각했지만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어머님 역시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부업을 하는 제 방에 들어와 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너네가 돈이 얼마나 모였다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어쩐다는 거니? 대출은 누가 받는데? 아들 이름으로 빚내서 나가려는 거 아니니?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무리하다가 폭삭 망하는 사람 여러 봤다 나는. 네 욕심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몰라. 제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어머님은 혼잣말을 투덜대다가 방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얼마나 저축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자꾸 계약금이 얼마냐 잔금이 얼마냐 액수를 물어보셔서 느낌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몇 번 어머님께 대인 적이 있던 터라 저는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을 어머님 모르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분명 걸림돌이 되면 됐지 도움은 안 되리라 생각했거든요. 비록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하여 사는 동안 돈을 모으면 10년 후에는 분양의 기회도 주어지는 아파트였기에 이번이 시댁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일이자 우리의 집을 마련하는 기회, 또 돈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겼습니다.
며칠 후 저희가 이제껏 모았던 돈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뒤 나머지는 대출을 실행해서 넣었습니다. 이제 입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박차를 가해서 잔금의 일부를 모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다달이 내야 하는 금액이 부담 없는 수준이려면 적어도 2천만 원 정도는 더 모아야 했거든요. 저는 부업의 양을 유지했고 남편은 잔업이 생길 때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야근을 하고 왔습니다. 두 사람 다 눈코 뗄 새 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돈이 모이는 것은 노력하는 것에 비해 가속도가 붙지 않았죠. 어쩔 땐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하는 남편의 피로한 얼굴을 보며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틈틈이 침대 밑에 넣어둔 아파트 팜플렛을 보며 다시 희망을 쌓아 나갔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독립한다라는 생각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시어머님과의 트러블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뭐든 이룰 수 있을 거라 자신하는 모습을 신이 질투하였는지 어김없이 또 한 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의 고요함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려는 전조 증상이었나 봅니다. 15년이 훌쩍 지난 그날 오후를 저는 아직까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방에서 부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고 어머님은 평소 때처럼 전화를 받으셨죠. 그러다 소리를 지르시더니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마구 흥분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고함에 잠이 들어있던 아기가 깨서 울었고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세상에 아유 미쳐버리겠다. 너는 집에 있거라. 잠깐 나갔다 오마. 아이고 이 일을 어째 아이고. 어머님은 제가 왜 그러냐는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점퍼를 걸치신 후 황급히 집을 빠져나가셨고 이렇게 다급하게 흥분하는 경우를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고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 건지 판단하다가 결국 울던 아이를 달래며 마음 졸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어머님은 집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님과 아가씨 역시 그날 외박을 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다 받지 않았습니다. 큰일이 생긴 것은 확실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일인 것 같아서 너무나 초조하고 마음 졸였습니다. 저는 애꿎은 손톱을 하도 깨물어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집에 돌아온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혼이라도 빨린 듯 초췌해진 어머님을 보니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만은 입을 꾹 다물었기에 저는 아이를 돌보며 제발 무사히 일이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정체는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어머님,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던 남편은 방에 들어와서 저를 앉히더니 오랜 시간 뜸을 들였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고 어서 말해보라고 채근했지만 쉽게 입을 떼지 못하더군요. 남편은 심호흡을 크게 하더니 어렵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동생이 보험도 안 든 채 친구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치었나 봐.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의 횡단보도 사고라서 상대 측에서 합의금을 장난 아니게 부른 모양이야.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동생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래. 아니 아가씨가 대체 무슨 정신으로 보험도 안 든 차를 몰아. 미쳤어 정말. 어떻게 그럼?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이제껏 모았던 돈으로 동생을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듣자 심장이 발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희 아가씨로 말할 것 같으면 집에서는 저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성격이 꼭 어머님을 닮아서 목소리도 크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타입입니다. 쾌활하고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해서 집에는 잘 있지도 않은 왈가닥인데 하도 조심성이 없이 행동해서 여러 번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집안의 문제하였죠. 그런 아가씨가 보험도 들지 않은 채 차를 운전했고 전방주시 태만으로 아이와 사고를 냈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였기에 특수한 일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걱정되는 마음보다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우리가 왜 또 열심히 모아놓은 것을 시댁에게 줘야 하는 건지, 곧 있으면 중도금도 내고 이사 준비도 하고 가전도 가구도 사야 해서 한 푼이 아까운데 왜 내 잘못도 아닌 일에 돈을 써야 하는 거냐고. 머리로는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내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야기하는 남편의 정수리를 보니 예전보다 훨씬 비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가며 열심히 일했는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이 말을 꺼내기까지 오죽 힘들었을까. 내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까 싶더군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꾹꾹 참고 아가씨의 상태와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지금 병원에 있다고 했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주변에 돈을 끌어모으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액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 어머님은 저희가 이제껏 모았던 돈 전부를 도와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이사를 위해 모은 돈인데 왜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지른 아가씨를 위해 써야 하냐고 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애써 짓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팜플렛 밑에 넣어두었던 통장과 인출카드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뒤로 다시 집을 나섰고 저는 텅 빈 방에서 멍하니 앉아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대성통곡을 했지요. 얼마나 크게 목 놓아 울었던지 다음날 목이 쉬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 아직 시간이 있잖아. 남편도 나도 다시 모으면 되지. 만약에 정 어려우면 나머지 잔금을 모두 대출받으면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 마음을 진정시키며 애써 긍정회로를 돌려봤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했습니다. 왜 세상은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얼마 뒤 사건을 해결하고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몸져 누우시고 집안 분위기는 침울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끙끙 앓는 어머님 대신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고 아기를 돌보고 부업을 하며 다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고맙다는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지만 어머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여러워서 못하는 말이라면 당사자인 아가씨라도 내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가씨 역시 되는 일이 없다고 짜증을 내면 됐지 저에게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더군요. 나의 전부를 줬는데도 고맙다라는 세 마디조차 듣지 못한 상황이 원통했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예의 없이 행동하는 이 순간을 곱씹으며 보란듯이 더 잘 살기 위해 일을 갈 뿐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사건은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으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 의욕이 떨어졌지만 저희는 다시 저축을 시작하고 아파트 입주 날까지의 카운트다운을 세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가씨의 사건이 있은 후로 저희 남편은 저를 더 고마워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하루빨리 분가를 해서 시댁의 영향권 아래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틈틈이 입주에 필요한 가전 가구를 보기 위해 외출을 했습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고급 모델들은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저는 주로 중소기업 제품이나 중고 제품들을 돌아보며 TV며 세탁기, 냉장고 등등 큰 가전제품들의 견적을 냈습니다. 친정엄마는 중고 제품을 돌아보고 있는 저를 매우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깨끗한 걸 써야 한다며 자신이 가전만큼은 좋은 것을 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친정의 축하와 지원을 받으며 이사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저의 그런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아가씨 사건 때문에 집안 가세는 더욱 기울어진 상태인데 저 혼자 신축 아파트를 간다고 들떠있는 게 샘나 보였나 보죠. 제가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들렀다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남편은 일하러 나가는 동안 집안 일을 도울 생각해야지. 하는 등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생각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네네 대답만 하고 방으로 들어왔죠. 시어머님은 남편이 없을 때 저 들으란 식으로 돈도 없는데 신축 아파트는 얼어 죽을 아파트냐며 비꼬았습니다. 아들이 기껏 벌어놓은 돈으로 신축 아파트로 간다고 하잖아.
엄마랑 동생은 이렇게 힘들어서 죽는다 소리 나오는데 마누라 한 명 하자는 대로 무리하는 게 빚내서 이사를 간다고 하니 에휴 내 팔자야. 친구분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뜨리시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제에 새 아파트만 노리고 있는 염치 없는 여자라 생각하시더군요. 방 안에서 부업을 하면서 틈새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가리기 위해 저는 애써 아기에게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이어폰을 끼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 조금만 참자 스스로 되뇌이면서 말이죠. 다행히 저희의 분가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는 듯 싶었습니다. 비록 신우이의 사고 때문에 여윳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예상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미리 계약금을 넣어놓은 것이 다행이었죠. 만약 계약금 납입 전에 신우이 사고가 있었다면 저희는 모든 돈을 다 대출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졌겠죠. 그게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입주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을 때 다시 가족 간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당시 주 6일째 근무 때문에 남편과 아버님은 일요일 하루를 쉴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과일을 깎아먹는 도중에 아버님이 먼저 이사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지, 자금이 많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이죠. 남편은 계약금 대출받았던 것은 모두 갚았고 잔금을 은행과 상의 중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돈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도움이 못 되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아버님의 성격을 남편이 닮았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이 그런 식으로라도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처치듯 시어머니의 성격을 닮은 시누이가 대뜸 말을 꺼내더라고요. 왜 도움된 게 없다고 그래? 오빠랑 세훈이가 우리 집에서 산 지 3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집세 안 받고 먹을 거 다 챙겨준 게 엄마 아빠지. 오빠랑 언니는 이사 가기 전까지 엄마 아빠한테 돈 1,000만 원은 주고 가야지 맞는 거 아니야?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한테 생활비 다 드리면서 여기서 지냈던 거예요. 방값이랑 생활비 계산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금액 한 번도 안 밀리고 드렸는데 공짜로 지낸 것처럼 이야기하시니 좀 어이없네요. 그랬어요? 나는 이때까지 언니 내외 아무 돈도 안 내고 얹혀 산다고 속으로 언니도 진짜 양심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신우이의 막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큰 소리를 낼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본인한테 들어간 우리 돈도 잊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아가씨 이름을 부르면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혼을 내었습니다. 철없는 신우이는 입술을 삐죽대며 남편을 째려보더군요. 시어머님은 아가씨를 나무라지도 않고 잠자코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입주할 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버님의 경제 능력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손 벌릴 생각이 1도 없었지만 아들 내외에게 말씀이라도 그리 해주시는 것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시어머니가 나서서 말을 가로막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돈이 어디 있어서 자꾸 도와준다 보태준다 말을 꺼내. 애들 기대하게. 다들 자기들이 모은 걸로 자기가 알아서 나가는 거지. 우리가 뭔 재력이 있다고 자꾸 헛바람 넣는 거야. 얘 너 기대하지 마라. 우리 먹고 죽을래도 돈 없으니 너네가 알아서 나가.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차피 우리도 손 벌릴 생각 없었어.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 생각해서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그래? 아니, 나는 정말로 돈이 없는데 니네 아빠가 며느리 허파에 바람 넣는 것 같으니 그런 거지. 벌릴 생각 없었다면 말아. 너네들이 알아서 해. 누가 보면 평생 아들 며느리 뒤치다꺼리 하느라 허리 휜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아버님은 괜한 말을 꺼내서 또 분란을 만드는 것 같아 씁쓸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최대한 부딪히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과 시누이의 행동이 너무나 얄미워서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힘으로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말인데요. 예전에 저한테 빌려가신 돈은 저희 이사 가기 전까지 꼭 돌려주세요. 어머 얘 봐라. 내가 너희한테 돈을 언제 빌렸다고 그래? 저 부업 시작했을 때 모아놓은 200만 원 빌려가셨잖아요.
갯돈 받을 차례 꼭 돌려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차례를 착각했다고 하시고는 2년째 안 돌려주시는 그 돈 말이에요. 시어머님은 갑자기 사색이 되더니 자기는 모르는 돈이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생사람 잡는다면서 저한테 빌리지도 않았던 돈을 달라고 한다며 되려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나 참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보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제 얘기에 어머님이 당황하시자 시누이는 자기 엄마 편을 든답시고 저를 몰아세웠어요. 몇 년 전에 빌려간 돈을 엄마가 안 줬을 리가 없다. 그리고 설령 못 받았어도 언니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제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생활비 명목으로 줬던 돈과는 별개로 엄마가 손자도 돌봐주고 언니가 해야 하는 집안일까지 다 도맡아서 했는데 그거 못 받은 걸로 엄마를 난처하게 하냐는 거예요. 참네. 누가 먼저 저를 공격했는지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술술 나오나 봅니다. 저 역시 시누이에게도 쌓일 것이 쌓였던 상태라 아가씨가 비꼬는 소리에 스팀이 풀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시 쏘아붙였죠. 아가씨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아가씨 보험도 안 넣은 차 운전해서 사고 냈을 때 그때 합의금 좀 저희가 모은 전 재산도 다 들어가 있는 거 몰라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양심이 없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 전 재산 가져갔던 아가씨가 할 소리예요? 아니 그 얘기를 왜 지금 꺼내고 난리예요? 내가 안 갚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돈 생기면 오빠네 돈부터 갚을 거니 걱정 말아요. 안 떼먹으니까. 아가씨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솔직히 가진 거 없는 저희 방 한 칸 내주셔서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거두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희도 보탬이 됐으면 됐지 아예 받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때 빌려가셔서 안 주신 돈 그동안 함께 살면서 도와주신 값 치를 테니 이제 더 이상 저희에게 염치 없다는 둥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왔고 뒤에서 시누이와 어머님이 저를 욕하는 소리가 문 밖으로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한 후 입주하기 전까지 저희를 좀 거두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엄마 아빠는 어서 들어오라며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방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아이와 간단한 생필품 등을 챙겨서 친정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순순히 따라줬어요. 그동안 어머니와 시누에게 쌓인 게 많았던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울면서 집을 나간 날 아버님이 어머님과 시누이에게 큰 소리를 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엄마와 동생 행동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남자가 제 편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니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저희 부부를 안아주시며 이사가기 전까지 함께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친정집은 비록 시댁보다 크기도 작고 방도 작았지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은 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날, 새 아파트에 이사하는 날이 되었어요. 엄마가 사주신 삐까뻔쩍한 가전들을 새 집에 채워 넣으니 모델하우스에서 처음으로 봤던 궁전 같은 집을 실제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크기도 20평밖에 되지 않은 거실 하나에 방 한 칸짜리 집이었지만 그 어떤 집보다 소중하고 안락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달 납입해야 하는 대출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저는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부탁하고는 돈을 벌러 나갔어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금액을 맞벌이로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는 깨끗하게 완성된 집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댁하고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아이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천륜이다 보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명절과 같은 아주 필요할 때에만 만나 뵙는 사이가 되었죠. 오히려 제가 그렇게 단칼에 시댁과 척을 졌기 때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역시 오히려 잘했다고 자신은 그런 성격이 못 돼서 엄마와 동생이 하는 말에 늘 끌려다녔는데 오히려 자기 대신 그렇게 선을 그어줘서 고맙다고 하대요. 남편이 얼마나 시달렸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아주며 우리끼리 잘 살자고 아버님 잘 챙기면서 그렇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들 없이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자랑 칠 겸 아파트를 예쁘게 단장하고 시댁 식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깨끗한 새 집을 보며 역시 셈이 났는지 이것저것 태클을 걸더라고요. 그래 너네는 지져라. 나는 남편하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란다. 이런 부처의 마음으로 가볍게 튕겨내다 보니 예전처럼 크게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에게 약수한 돈이지만 보태 쓰라고 하시며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어머님 모르게 쥐어주셨던 그 돈과 아버님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잘 살아라, 행복해라는 덕담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곤 한답니다. 새 아파트에 가서 마음을 놓고 있다 보니 사랑스러운 둘째 아이도 생겼고 저희는 맞벌이로 열심히 돈을 갚아나가다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분양 전환을 했어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서울 시내 어엿한 아파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값이 훌쩍 뛴 그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인근의 35평 되는 새 아파트에 들어와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돈 버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너무나도 정신없는 삶을 살았네요. 그래도 지금은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주말에는 아들 둘과 함께 교회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가족 행사 때마다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평범하고 화목한 날들을 보상처럼 누리고 있네요. 아참, 그 말썽쟁이 신우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우의 나이가 30대 후반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노처녀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디 가서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일 정도예요. 제가 남편과 돈 열심히 모아서 경기도 외곽에 든든한 아파트를 갖게 됐을 때 철부지 신우이는 아직도 어머님의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고소하면서도 안타깝고 뭐 그렇네요. 20대 초반에 시댁살이를 하며 겪었던 돈 문제.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하루하루 돈 때문에 숨이 막히는 순간들이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때에는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에 울고 웃게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비춰졌었죠. 제가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분가를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니지 않았다면 아마 자가를 갖게 된 지금의 생활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괴롭힘이나 시누이의 참견에서 해방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고통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잠깐의 고통을 견디면 저처럼 행복한 미래를 손수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시댁살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시댁과 얼굴 붉히는 일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한 마음으로 상처 주는 삶을 살면 벌을 받는다는 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걸 뼈저리게 겪었던 입장이라서 늘 조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받은 사랑은 꼭 다시 돌려주시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저야 물론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매우 잘 실천하는 사람인지라 저희 가정과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내려주시는 아버님께는 그 누구보다 잘 챙겨드리려고 하지만 어머님이나 시누이의 소식에는 귀 닫고 눈 감아버리고 있네요. 어머님은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을 새카맣게 까먹은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니, 왜 아버지 챙기는 거니, 서운하다며 난리였지만 인생사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시어머님이 연세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제게 먼저 전화 걸어오곤 하세요. 밥 먹으러 와라, 손주들이 보고 싶다. 몸이 안 좋은데 한번 찾아와라, 별별 부탁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시간 나면 가겠다. 지금은 바쁘다고 말씀드린 뒤 1, 2분 만에 전화를 끊어버리게 되네요. 다쳤던 마음인지라 쉽게 안 열리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난 후 제가 더 너그러워진다면 그때는 어머님을 안아드릴 수 있겠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조급해하지 않으려고요.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너무 숨차게 달려왔네요. 부끄럽고 평범했던 제 신혼 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으면 어쩌지 싶어서 조금 쑥스럽네요.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이런 인생을 살았던 여자도 있구나, 고생했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이후엔 서서히 날씨가 풀려간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두에게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